일제시대 별난사, 한인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참혹했던 니앙 사건. 니콜라옙스크 사건은 러시아 내전 및 일본의 시베리아 출병 시기인 1920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러시아 SFSR 극동 지역 아무르강 하구의 항구 도시인 니콜라옙스크에서 벌어진 전투 및 학살 사건입니다. 니콜라옙스크 사건은 러시아 내전 중 아무르 강변의 니콜라옙스크 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량 학살 사건인데, 붉은 군대가 자행한 학살과 테러로 수천 명의 러시아인이 사망하고 지역이 황폐화되었습니다. 일리아 박이 이끄는 러시아 볼셰비키의 아나키스트, 중국 및 한국 게릴라 집단인 야코프 트랴피친이 벌인 사건으로 군사재판에서 트랴피친과 그의 동료 29명이 처형되었고 다른 33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볼셰비키 문서와 재판 판결에 따르면 학살로 인구의 절반이 사망했으며 그중 대다수는 러시아인이었는데, 당시 일본은 붉은 군대에 학살된 수천 명의 러시아인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일본인 사망자 수를 과장했습니다. 그 결과 니콜라옙스크 학살은 종종 일본인에 대한 학살로 잘못 인식되며, 또한 도시의 소녀, 부인 등 여성에 대한 잔인한 대규모 강간살인도 벌어졌습니다. 니콜라옙스크는 아무르강 하구에 있는 항구 도시로 제정 러시아의 극동 진출 기지로서 처음 건설됐는 대도시의 명칭은 당시 황제 니콜라이 1세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곳은 교통요지로 아무르강을 통해 상류 3000km 지점까지 배를 띄울 수 있고, 바닷길로는 오호츠크해로 연결되는 교통물류체계의 거점이었으며 군사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러시아 제국 극동함대 사령부가 1872년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가기 전까지 이 도시가 사령부 소재지였고 행정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사할린주의 청사 소재지가 바로 니콜라옙스크시였습니다. 일본군 조사에 따르면 1920년 즈음 니콜라옙스크시의 인구는 1만 5천 명 남짓이었는데, 절반 정도는 러시아인이었고 나머지는 동아시아 각 민족으로 한인 거주자는 대략 2,000명에 달했습니다. 한인들은 주로 노동자로 오호츠크해로 고기잡이를 다녀오는 노동자거나 아무르강 하류에 널리 분포한 사금광에서 일하는 광산 노동자였고, 대다수가 독신 남성이었습니다. 한인 사회가 일찍부터 발달해 한국식 학교가 운영되어 1912년 보응학교라는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비롯한 초등교육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한인의 단체 활동도 활발해 1912년 10월 1일 반일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의 니콜라옙스크 지회가 결성된 점이 두드러지며 설립 뒤 1년 만에 회원이 1200명으로 늘었고 1년 예산액이 5610원에 달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자 니콜라옙스크 한인들도 반일 시위운동을 도모했는데, 그들은 대표자 5명을 선발해 사할린 주지사 폰 분계에게 청원을 넣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처럼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합법적인 시위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청원이었지만, 러시아 일본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주지사는 그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1920년 1월 적대적인 두 무장 집단 사이에서 충돌 위험성이 점증해 니콜라옙스크는 위기에 빠졌는데, 시외곽에는 트랴피친 사령관이 이끄는 적색 유격대 3,000명 병력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트랴피친 사령관은 23살의 젊은이로 전투와 지휘 능력이 뛰어난 군인이었는데, 19살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 중인 제정 러시아 육군에 입대한 그는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최상위 부사관인 중위까지 승진했습니다. 현역 제대 후에도 러시아 내전에 뛰어들어 군사 경력은 중단되지 않았는데, 사마라 지역에서 처음 적위군에 가담한 후 그의 재능은 극동지방에서 꽃을 피워 수찬, 이만, 하바롭스크, 니콜라옙스크에서 유격대를 조직했습니다. 그가 니콜라옙스크를 해방할 목적으로 하바롭스크를 떠난 것은 1919년 11월 10일로 출발 당시 병력은 고작 35명이었으며 니콜라옙스크로 향하는 행군 도중에 배기파 무장 부대와 여러 차례 교전했습니다. 말미시, 키셀렵카, 수아노카, 친메르마노카, 칼리노카, 마린스크 전투를 거치면서 그의 부대 규모는 점점 늘어났는데, 반란을 일으켜 적위군으로 넘어오는 병사들 덕분이었습니다. 마린스크촌에 이르렀을 때 트랴피친의 유격대 규모는 1,400명으로 늘어나 있었고, 행군을 시작한 지 불과 2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트랴피친은 니콜라옙스크 해방을 목전에 둘 수 있었습니다. 니콜라옙스크 시에는 1918년 9월 1일 혁명의 물결을 저지할 목적으로 일본 정부가 군대를 파견해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는데, 그들은 니콜라옙스크 항만은 물론 해안포대가 구축된 친이라의 요새도 점령했습니다. 트랴피친 유격대가 도시를 포위했을 때 시내에는 일본 육군 제14사단 소속 병력 350명이 이시카와 세이가 소령의 지휘 아래 배치돼 있었고,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백이군 병력 300명도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합쳐도 적위군 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열세였는데 450명쯤 되는 일본인 민간인도 가세했고 일본 영사관의 지휘 아래 성인 남성들이 민병대를 조직했지만 일본군은 고립돼 있었습니다. 아무르강 하류 지역은 북위 53도에 위치한 춥고 긴 겨울로 이름난 곳으로 아무르강은 1년 중 7개월은 결빙으로 선박 항해가 불가능했고 바다도 마찬가지라 육로나 해로 어느 쪽도 증원군이 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1920년 1월 21일 소규모 조우전이 시작되었고 2월 10일에는 전황에 큰 변화가 있어 친일하의 요새가 적위군에게 함락되어 포병 전력을 갖춘 적위군은 시내에 있는 일본군 진지를 향해 포격을 가했습니다. 일본군은 타협을 모색해 결국 적위군과 일본군 사이에 협정이 맺어져 쌍방의 적대 행위를 금하고 일본군은 러시아인의 적백 내전에 엄정 중립을 지킨다는 내용으로 마침내 적위군이 니콜라옙스크시에 입성했습니다. 트랴피친 사령관을 비롯한 적위군 참모부는 시내에 자리를 잡았고 예하 5개 연대 병력은 적절한 곳에 분산 배치됐는데 지방 정권기관으로 사할린주혁명위원회가 들어서 행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니콜라옙스크를 중심으로 하는 사할린주가 적위군의 손으로 해방되는데 적색 유격대는 사할린주 해방의 주력으로 러시아인이 다수였지만 동아시아 각 민족 출신 병사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한인, 중국인, 몽골인, 원주민 길레케인 병사들이 있었는데 다수는 한인 병사로 이들은 아무르강 하류의 여러 촌을 근거지로 활동하던 5개의 유격대 부대 구성원이었습니다. 박일야 부대, 유조신 부대, 김낙현 부대, 홍예표 부대, 안기석 부대 등으로 많게는 100명, 적게는 수십 명인 소부대인데 이들은 트랴피친 사령관의 지휘에 동의했고 부대의 명칭은 사할린한이 의용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박일야의 지도적 역량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그는 29살 청년으로 두만강 넘어 포시에트군 출신의 교민 2세였으며 니콜라옙스크 한인학교 교사를 지낸 지식층이었습니다. 러시아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트랴피친 사령부와의 교분이 두터워 한인 부대의 실질적 사령관 구실을 하기에 이르는데 협정은 불안정해 불신과 적대감이 팽팽한 가운데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불과 12일 만에 협정은 깨졌는데 파국은 일본군의 야간 기습 공격에서 시작된 바 1920년 3월 12일 새벽 2시 일본군은 트랴피친 사령부를 급습했습니다. 또한 시내 여러 곳에 분산 주둔한 적위군 부대도 피습 대상이 됐는데 이 공격에는 일본군뿐이 아니라 일본인 민간인 남성도 대부분 참가한 바 병력이 부족해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이 기습작전에 쏟아넣었습니다. 기습 공격은 효과적으로 트랴피친 사령관은 다리에 부상을 입은 채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500명에 이르는 유격대 병사가 전사했으며 시내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사령부 지휘 구성원들도 무사하지 못했는데 나우모프 참모장이 전사했고 참모부 비서 포크롭스키 체르니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살을 택했습니다. 전투 첫날에는 일본군이 주도권을 잡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는데 근교에 배치된 적위군, 연대 병력이 시내에 진입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어 수적으로 우세한 적위군이 차츰 승세를 잡았습니다. 전투는 4일간 계속됐는데 3월 15일 시내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석조 건물인 시마다 상점에서 최후의 전투가 벌어진 바 이시카와 소령이 이끄는 일본군 잔여 병력은 이 건물을 거점으로 사만옹성에 들어갔습니다. 긴 시간의 대치 끝에 마침내 화공작전이 펼쳐져 건물의 등유를 들이부은 상태에서 불을 질렀고 불길을 피해 탈출하는 일본군은 사살됐는데 중상을 입은 이시카와 소령도 결국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기습 공격에 가담했던 일본인 민간인들도 보복 대상이 됐는데 일본인 거리는 파괴와 방화, 살육의 현장이 됐고 여성들도 예외가 아니라서 일본인 여성 약 8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국인이나 러시아인과 결혼한 일본인 여성 12명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3월 15일 정오 저항하던 일본군 자녀 집단이 항복을 결심했고 포로가 된 일본군은 117명이었습니다. 그들을 제외한 일본인 군인과 민간인들이 모두 피살됐는데 3월 12일부터 15일까지 계속된 니콜라옙스크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러시아 적군과 일본군 사이의 전투는 참혹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러시아 적군 쪽 사망자가 약 500명, 일본 쪽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가 700여 명 나왔는데 이 사건을 니콜라옙스크 사건 혹은 이항 사건이라 부릅니다. 시가전의 한복판에서 맞선 한인 부대. 일본의 육군 수비대장 이시카와 소좌는 니콜라옙스크 관내 일본군과 정부기관 수뇌부를 소집한 바 해군 무선전신대를 이끄는 또 한 사람의 이시카와 소좌, 해군 미야케 소좌, 니콜라옙스크 주재 부영사 이시다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야간 기습 공격을 가하기로 결정했는데 적의군의 목적이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는 데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으로 기습은 일본군 장교들이 매우 선호하는 군사행동이었습니다. 기습 시점을 1920년 3월 12일 새벽 1시 30분으로 정했는데 목표는 시내 한가운데 위치한 적의군 본부를 섬멸하는 것으로 도심 지구에는 적의군 사령부 200여 명이 수경하고 있었습니다. 트라피친이 이끄는 이 적의군 지휘부를 제거한다면 남은 무장부대가 설령 수가 많더라도 대적할 만하다고 판단해 일본군 병력의 절반을 배치했는데 미즈카미 대위의 12중대와 이시카와 소좌의 예비대가 주력이었습니다. 시내에 산재한 적의군 전투부대가 본부를 구원하려 오는 것을 저지하려고 별동대도 배치했는데 그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고토 대위가 이끄는 11중대가 동쪽 외곽에서 출발해 시내로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이들에게도 기관총 1문이 할당됐는데 이처럼 일본군의 병력 배치는 공격에 치중했으며 방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 일본군 병영과 영사관을 수비하는 임무에 각각 소대 규모의 병력이 배치됐습니다. 일본군이 작성한 니콜라옙스크 수비대 전투지도에 따르면 이 전투에는 적의군 한인 부대도 참전했는데 전투가 일어났을 때 한인 무장부대는 시가지 동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인 부대와 일본군 고토 부대는 한밤중에 시가전에 돌입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한인 부대에 이어 인근을 수경하던 중국인 무장부대, 러시아인 부대가 합세해 적의군의 병력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날이 밝을 때쯤 일본군이 포위되었고 형세는 적의군으로 기울었는데 일본군의 기습작전을 분쇄하는데 한인 무장부대가 끼친 역할이 적지 않아 일본군 별동대의 주력군 합류를 저지하지 못한 것은 한인 부대 때문이었습니다. 니콜라옙스크 한인 부대는 어느 정도 규모였기에 일본 정규군 중대 규모 병력과 식가전을 벌일 수 있었을지 궁금하지만 회상록이나 일본군 정보기록에 따르면 들쭉날쭉해 380명부터 1000명까지 다양합니다. 한인 부대는 니콜라옙스크 한인 사회와 깊은 연계를 갖고 있었는데 볼세비키의 보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군수품 일부를 한인들의 의연금과 물품 지원을 통해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겨울철이라 외투와 신발이 문제로 의복과 신발이 부족한 사람이 절반이었으며 한인 부대는 우리의 원수, 일본군과 총검을 겨눌 때가 다가오는데 옷과 신발이 없어 싸움을 못해서야 되겠냐고 호소했습니다. 지휘부는 자신들을 러시아 니콜라옙스크시 대한독립군 참모부라고 했는데 적의군 일원으로 러시아 혁명을 수행하는 군대이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정복당한 피어갑 민족의 해방을 위한 독립군이라 자임한 것입니다. 식민지 노예 상태에 놓인 조국을 독립시키기 위한 무장부대라는 자의식이 뚜렷하며 또 하나는 자신의 민족성 지표를 대안이라고 호명한 점으로 이것은 임시정부의 명칭이 대한민국인 사실과 관련이 깊습니다. 당시 문서에서 대한독립군 참모부장은 박준천이라고 했는데 아마 바길리아의 한국어 명칭 박윤천을 잘못 숨겨 적은 것으로 보이며 바길리아는 사할린주의 통합 한인 무장부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르강 하류 지역 한인들의 민족운동을 사회주의 노선으로 이끌었고 무장투쟁 방향을 식민지 민족의 해방운동과 독립운동으로 이끈 지도자이기도 했는데 초창기 한인 사회주의 운동의 일원이었습니다. 1921년 5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창립대회에서 군사부 위원으로 선출된 경력도 있으며 니콜라옙스크 대한독립군의 정치 노선을 상해 임시정부 지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니콜라옙스크를 점령했지만 강과 바다의 얼음이 풀리면 적의군 2,000에서 3,000명으로는 맞서기 어려운 일본군 대부대가 몰려올 것으로 방어진지 구축이나 정면 승부 따위는 무모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해빙기가 다가오자 일본군이 움직여 일본군은 두 방면에서 접근해왔는데 하나는 바닷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무르강 수운으로 적의군 사령부는 마침내 파격적인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도시를 모조리 비우기로 한 것으로 니콜라옙스크 주민 1만 5천 명을 모두 소개하기로 했는데 철수는 5월 23일에 시작돼 30일까지 계속되어 남궁강 상류의 케르비 마을로 피란하게 했습니다. 니콜라옙스크에서 640km 떨어진 타이가 삼림지대에 있는 큰 마을로 강하구와 상류 쪽 양 방면에서 압박해 들어오는 일본군의 포위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장소였습니다. 민간인은 원하는 사람만 떠나라고 했지만 대다수가 피란길에 올랐는데 일본군 수비대가 전멸한 3월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무차별 학살이 벌어질 것이라는 공포가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민의 25%에 이르는 중국인은 중국 영사의 지휘로 마을로 이동했고 영국인, 미국인, 헝가리인, 폴란드인 등 100명 안팎의 외국인들도 그곳으로 피신해 니콜라옙스크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수감시설에 갇힌 러시아인 범죄자들은 남아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반혁명 혐의로 체포된 정치범으로
다수는 일왕 앞청원서 사건 관련자였습니다. 2년 전 니콜라옙스크 주민 102명이 일본군 부대에 진주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해 1918년 9월 일본군에 니콜라옙스크 주둔의 명분을 제공했지만 문서는 서명자들의 안위에 치명적인 구실을 했습니다. 백위군 정보기관에 보관됐던 이 청원서는 1920년 2월 트랴피친 부대가 도시를 장악했을 때 적위군에 넘어가 교육받은 관리와 유복한 상인, 어업 자본가가 줄줄이 체포됐습니다. 또 일본군 포로들도 있어 3월 전투 당시 항전을 벌이던 일본군 130명이 마지막에 항복했는데 부상병도 있었고 숨어 들어간 일본인 민간인들도 포함되어 무장해제를 당한 채 포로로 갇혀야 했습니다. 두 부류의 잔류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석방 혹은 살해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방안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는데 트랴피친 사령관은 이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의 집행은 그날 밤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계속되었고 주검은 아무르강에 던져졌는데 3월 12에서 15일 전투의 참혹함을 이해한 사건의 제1막이라 한다면 5월 24에서 27일의 참극을 제2막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속의 작전의 마지막 국면도 예상을 뛰어넘어 적위군 사령부는 니콜라옙스크를 철저하게 파괴하기로 결정해 폭파팀이 시내 서쪽 건물들에는 포격을 장치했고 목조 건물에는 등유를 끼얹었습니다. 시외에 위치한 츠니라의 요새의 군사시설도 재활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했는데 시까지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강한 바람을 타고 도시 전체가 거대한 불길 속에 휘말렸습니다. 화재는 나흘 동안 계속됐으며 한때 번영했던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는데 6월 3일 니콜라옙스크에 발을 디딘 일본군을 기다린 것은 드넓은 잿더미였습니다. 트랴피치는 사령부와 호위 부대를 이끌고 6월 1일 불타고 있는 도시를 떠났는데 수로가 일본군에 장악되어 육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말 몇 마리의 식량과 장비를 싣고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오늘 일제시대 별난사는 한인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참혹했던 이항 사건이었습니다.